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관 원장 오택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 진행되고 나서 중간고사 앞두고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은 10월 이후에 이제 학습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1월, 12월 저희가 이제 집중학습 좀 진행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여름방학 때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입시자료집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간담회 개최를 하면 보통 한 반수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 35명 정도 오셨고, 지금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간담회를 좀 녹화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좀 접하셔가지고 내용을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녹화를 좀 하는 거고요. 이 자료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그 입시 흐름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선발 폐지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풍선 효과가 생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차 보시면 이 입시자료집은 수학아침 입시전략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 이 자료집을 제작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 책이 발간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후에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장 보면 2015학년도 대학 입시 핵심 분석 내용이 있고, 2장에서는 성공 입시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 핵심 분석 내용에서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제가 설명회를 드렸을 때 어머님들이 뭐 많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많아가지고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학 입시는 정시전형과 수시전형 딱 두 개로 나뉘죠. 정시전형은 100% 수능으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미비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100% 정시는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시전형이 이제 네 가지로 딱 압축되어 있죠. 학생부 중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을 보게 되는 일반전형과 그리고 특기자전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학생부 중심전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지역에서 내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정 정도 많이 포기를 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내신이 적게 반영되는 논술 전형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서, 우선 선발은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은 지방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처럼 내신 성적은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을 통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그런데 이제 우선 선발 제도가 없어지면서 논술 전형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진 거죠.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합격에 대한 확신성이 좀 떨어지면서 학생부 논술 전형도 좀 애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특기자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특목고 학생들을 우선 선발로 뽑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선 선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각 대학에서 대학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기에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후에
분당 지역을 비롯한 교육특구 지역 학생들에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합격하는 사례들을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갖는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집 24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0년 입학사정관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확대되어 온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집 전형 내용으로 전형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내신 성적, 학생부 플러스 비교과,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죠.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 거기에다가 면접,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애매하죠. 내신 성적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게다가 각 학교의 건학 이념과 일치하는 학생을 뽑겠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 결국은 학교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아마도 논술 중심 전형에서 우선 선발로 뽑지 못하는 특목고 학생들을 이쪽에서 대거 유치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입시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을 그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요강이라든지 입시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떠냐면 성균관대 정도 수준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2.5에서 3 정도 되는 학생들도 성대, 연대, 고대를 쓸 수 있다. 특목고 학생들은 4등급 라인도 쓸 수 있다라고 공교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감 있게 특목고 학생들이나 교육특구 지역 학생들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써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에는 연대나 성대의 합격선이 4과목 3년 평균이 1.2에서 1.5 라인입니다. 합격 라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3.3등급대나 2.5에서 4등급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 대학 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을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저희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 컨설턴트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대치동 쪽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천의 모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분이 분당 지역 고등학교의 서열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무엇이냐면 대학 쪽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도 고교 등급제를 공공연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목고에게는 플러스 요인들을 좀 주고, 그리고 분당 지역에서도 낙생 대진을 비롯한 서현, 중앙, 영덕 같은 학교에는 플러스 요인들을 좀 주고 아닌 학교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이런 고교 등급제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등급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전형은 뭔가 흐릿한 전형밖에 없죠. 그게 이제 제일 만만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서울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발표를 한다든지 각 학교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두산에서 이제 연계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즘 뭐 청년들에게 바라는 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당 지역에서 내신 성적 따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시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고 수시는 논술 전형 중심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은 분당 지역이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전형으로 한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다. 정시전형으로 한 방향을 잡고 나머지 수시전형에서는 이제 애매한 거예요.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 쓰려고 했는데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무나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5등급인 학생도 쓰고 6등급인 학생도 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논술을 잘 썼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리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성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돼도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집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2018학년도 입시 전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및 중간고사 학습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월 이후에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번째는 11월, 12월 선행학습 촉진 프로그램인 선행특급열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의 학생관리를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2018학년도 입시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부가 좀 춥죠? 네, 에어컨을 좀 끌게요, 제가. 자, 영어 절대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그 여름방학 전에 제가 선행학습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9월 달에 전면적으로 이제 발효가 됐죠. 전체적으로 모든 일선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서 학기 선행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낙생고나 대진고 같은 경우에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까지 다 내용을 1학기 때 진행하고 2학기 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1학기 때는 그냥 1학기 때 것만 2학기 때는 2학기 때 것만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과든 문과든 낙생이든 용인외고든 어느 학교든지 간에 1학년 과정에서는 수 1과 수 2밖에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정도가 늦다고 해서 낙생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고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측하기에 낙생이나 대진은 준비가 많이 된 학생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지 낙생 대진을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못 가는 그런 이제 형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학습금지법은 이제 전면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고 방과후 학습에서도 선행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도 이과 학생들이 선행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 등 교육특구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지방 학생들과의 경쟁력을 벌여내기 위해서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 전체 진도를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반복학습 진행하면서 재수생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정시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2018학년도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지금 수시 원서 이제 쓰고 어머님들이 이제 정시 준비 왜냐하면 수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야 진짜 쓸 데가 없구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수시가 한 70%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면 수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닥쳐지니까 준비된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수시를 거의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준비로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어머님들한테는 꼭 이과는 진도 좀 제발 빨리 끝내라고 말씀 좀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정말 이과는 진도구나. 진도를 빨리 빼고 반복학습하는 게 제일 좋구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늘 이과 학생들은 2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문과 학생들은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진도를 끝내고 반복학습 진행해서 만점 아니면 한계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간혹 학생들이 저한테 수학의 아침 원장 쌤이 장사하시려고 끊임없이 선행학습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쯤 되면 그리고 3학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도는 2학년 때 끝내주고 반복학습을 하면서 마무리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만점 아니면 한계 전략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영어 절대평가 부분은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수능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2017학년도에 하느냐, 2018학년도에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9월 달에 이 내용을 얘기했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2018학년도, 즉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수능부터는 절대평가제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일정 정도 점수가 넘으면 4%든 5%든 50%든 전부 1등급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은 4%, 2등급은 11%까지 되어 있죠. 이런 학생들의 이런 상대적인 경쟁을 이제는 없애고 영어만큼은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취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해 위에 선배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변해져 있죠. 그 학생들이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 학생들은 40점만 넘으면 50점 만점에 45점이 아닙니다. 40점만 넘으면 전부 1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되면 그 점수를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을 받게 되는 형태예요. 거기에다가 영어의 시험을 쉽게 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1등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는 이제 가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8학년도가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보면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의 결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1등급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년 전에 예고를 하더라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급격히 바꾸면 큰 충격이 야기될 것으로 중간 단계 설정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연착륙을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연착륙 방안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연착륙 방안은 자, 지난 2월 달에 수능에서 영어를 쉽게 내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를 쉽게 내겠다고 2월 달에.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영어 난이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영어 난이도가. 자, 영어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연착륙 방안으로 예상된다라고 언론과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영어 난이도를 낮추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맞추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되든 상대평가가 되든 큰 의미가 없게끔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저항을 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6월 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의평가 결과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영어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100점입니다. 영어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100점입니다. 쉽게 해서 100점을 못 맞으면 2등급으로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실수 하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국어 점수나 97, 94, 95, 96 이게 이제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커트라인이 88점대 93, 8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97점이에요. 두 개 틀리면 3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6월 모평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9월 모평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봤던 거죠. 9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영어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입니다. 결국 3점짜리 하나 틀리면 그냥 2등급이 되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시험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 난이도를 대단히 낮춰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으면 1등급이, 실수를 하게 되면 1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깊은 내용의 영어 수준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어 시험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다 보면 학부모님들은 절대평가를 오히려 선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실수를 하나를 해가지고 만약에 98점을 받았는데 만약에 1등급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3년 내내 1등급 받다가 실수 하나 해가지고 수능 당일날 98점 받으면 1등급 못 받으니까 억울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면 아이가 일정 정도 수준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게 되니까 논란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 이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 때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이 깨어지고 만약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어 난이도는 대단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학습의 비중에 있어서 영어의 비중이 지금보다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구도를 어떻게 변해가야 되겠습니까? 이과는 수학과 과학 쪽으로 비중을 몰아가야 될 것이고 문과 쪽은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평가할 기준이 없는데 수학을 절대적으로 강조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수학 점수가 좀 안 나오면 국어와 영어로 만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만회할 과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수학을 쥐고 가야 되고 또 하나 상위권 학생들이 여유가 좀 있다면 논술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등등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표현력이라든지 면접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논술을 준비할 팀이 없었어요. 수학 준비해야 되지, 영어, 문과 학생들도 수학 준비해야 되지, 영어 준비해야 되지, 뭐 국어 준비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논술을 준비할 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어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데 여유가 있다면 논술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후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작년에 제가 겨울철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제가 설명회를 했을 때 제가 그 분순회 신문에서 설명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논술 전형이 어떻게든 정부에서 논술 전형을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논술 전형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단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논술 전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전형들이 대단히 많이 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논술 전형 아니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지방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부 외에 뽑으려니까 뭐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을 없앨 수가 없는데 최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없앤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올해 지금 강남 대치동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논술 때문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작년 교육부 발표 때만 하더라도 논술 강사들이 이제 국어로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 낮아지고 우선 선발 없어지니까 논술 전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흔히들 얘기하는 표현으로 누구나 예나 제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논술 전형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논술 전형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다. 적성 전형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적성 전형은 힘이 좀 약한 대학들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천대학이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뭐 저기 한양대학교 에리카라든지 뭐 경기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다 보니까 정부의 이 압력에 주눅이 드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이 논술을 축소시키지 않네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 아직은 논술이 비관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논술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진도도 아직 안 끝났고 과학 진도도 안 끝난 상황에서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은 수학, 과학 뭐 이렇게 과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서 등급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등급 예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한국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사 시험을 절대평가로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봤더니 1등급이 이번에 12.7%, 전국 학생들의 12.7%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사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별로 준비 안 했겠죠. 별로 준비 안 했지만 어쨌든 40점을 넘는 학생들이 전국에 12.7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때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이 준비를 좀 하겠죠. 아마 20%대까지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평가 시대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영어도 난이도가 쉬워지고 일정 정도 점수 이상을 1등급으로 주기로 한 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상위 20% 정도까지는 1등급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상위권 기준으로는 1등급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긴 하지만 한국사에 빗대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1등급을 4%에 한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까지는 1등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분당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분당 지역이 대부분 학생들이 2등급 이내로 영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 지역이 영어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가 등급이 잘 나와요. 수학에 비하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영어 쪽의 비중, 힘을 좀 빼고 수학이나 과학 혹은 논술 뭐 이런 쪽으로 비중을 좀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문과를 확고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이제 대단히 극대화시키는데 팁 하나를 좀 살펴보면 저는 중위권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문과를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 좀 약해서인 것 같아요. 이 수학이 약해서 문과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빠른 선행보다는 기초를 탄탄히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좀 서툴게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대단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중3 학생이 둘째 아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되돌리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가 진행하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계속 가면서 주춤주춤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중3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문과라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의 아침에서는 일정 정도 이 패턴을 가지고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의도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의도와 같이 맞아들어가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문과로 갈 거기 때문에 선행 속도를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아이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다면 다음 단계를 가기보다는 복습을 한 번 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아이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언제까지 수투 반복할 거예요? 뭐 언제까지 수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과 학생이라면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되면 어차피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상위권을 제외한 자기도 학습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흔들려요. 한 1년간 헤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려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차라리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단추 잘 깨가지고요. 자신감 있게 학교 공부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과 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은 워낙 레이스가 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문과 학생이 하나는 거고요. 이과 학생들은 방법이 없죠. 양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영어가 좀 수월해졌으니까 수학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여름방학 및 중간고사 학습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학의 아침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이 강의평가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됩니다. 강의평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여름학기 수학의 아침 강의평가서인데요. 일단 학생들은 무기명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어느 반의 수업을 듣고 있는지 선생님 성함을 적고 몇 학년인지 쓰고, 질문은 선생님께서 문제풀이가 매끄러우신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서 10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약속한 진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업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업 속도는 적당한지, 과제 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제량은 적절한지, 선생님의 언행은 적절한지,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리고 이번 방학은 지난 학기나 겨울방학에 비해서 학습량이 더 많아졌는지, 이 부분은 예비고1 학생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등반에서 고등반으로 처음 올라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중등반에서 고등반 올라오면서 좀 발전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번 질문도 좀 유의미한 질문인데 무엇이냐면, 강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괜찮은데 나하고는 좀 잘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8번과 10번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것이고요. 좋아하는 선생님 이렇게 작성을 하고 기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작성. 그래서 평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4.2점, 4.4점, 4.5점 등등 이제 점수가 괜찮습니다.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과제량. 아이들은 과제량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많아서 싫은 건지 작아서 싫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중등 때는 보니까 특강에는 과제를 좀 줄여주고 정규 수업에는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선생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업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고등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1년치 과정, 보통 이제 수 1과 수 2 이렇게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 과정을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버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선생님의 언행은 적절했는가, 뭐 4.3, 4.2, 4.4, 4.1 무엇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중등반에서 보다 고등반에서의 학습량이 많이 늘었나요로 예비고1은 질문을 수정해서 나갔습니다. 아까 지난 겨울방학보다 많아졌나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한테 질문이 나갔고, 지금 예비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은 중등반에서보다 고등반에서 학습량이 더 많이 늘었나요? 했을 때 5점 만점에 4.4점 정도 평가를 내리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습량은 좀 늘었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에 대해 만족하는 점수에 비해서 그 선생님과 계속 가고 싶다라는 점수는 조금 박하게 주고 있죠. 그것은 역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선생님들을 자꾸 이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서는 좀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정규 수업 선생님과 특강 선생님을 달리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정규 선생님과 특강 선생님 수업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보기엔 두 선생님 다 수업은 괜찮은데 나는 이 선생님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평가서를 작성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료집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머님들. 자, 방학 및 중간고사 학습평가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진행된 고등선행 학습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학습량으로 진도 속도를 조금 빠르게 나간 것이, 그러니까 진도 속도가 좀 빨라진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도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간에서 보면, 중등간에서 한 6개월의 고등과정 한 개 과정에다가 내신 대비 한 학기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좀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1년 반이나 2년, 한 학기 반이나 아니면 1년치 정도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의 속도라면 6개월에 한 3개 과정. 그러니까 한 학기 과정을 뭐 2번 돌고 다음 학기 과정 한 번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2개월에 한 개 과정을 지금 목표로 계속 진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의 침이 지금 날림으로 막 선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신 대비에 그만큼 소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겠지만 중등간에 있을 때는 방학 때도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하고 학기 중에도 내신 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지금 고등간 올라와 가지고는 여름방학 때 3학년 2학기 과정을 한 번도 안 한 학생들만 3학년 2학기 과정을 했고 3학년 2학기 과정을 한 번이라도 했던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3학년 2학기를 안 했어요. 3학년 2학기를 안 하고 오직 고등학교 과정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선행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습 마무리를 학원에서 하고 가든지 어쨌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길게는 하루에 10시간, 짧게는 매일 5시간, 정말 작게는 일주일에 3번 5시간 정도를 학원에서 나름 자기도 학습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속도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건 분명한데 그래도 지금 이맘때니까 말을 듣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 이 과정을 시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과정인지 하루에 10시간 하라 그러면 지금도 미쳤다 그러는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라 그러면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시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고요. 사실 중등반 선생님께서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진행되어 있는 속도를 좀 보고는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 학습과 병행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도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근거로는 첨삭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여름방학 때는 질문의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질문 받기가 되게 수월했는데 지금은 좀 자꾸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재도 기본 교재에서 실력 교재로 올라가고 기본 교재에서 응용 교재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질문도 좀 문제가 어려워지죠. 이제 이런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질문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수학 잘하는 방법 무엇이냐? 수학 잘하는 방법, 뭐 좋은 선생님, 훌륭한 교재, 뭐 다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학습 마무리를 하는 패턴인데 요즘은 대부분 아이들이 합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도 이제 살짝 도망갔다가 이렇게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7시 반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1시간 지나서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30분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30분마다 한 바퀴 돌고 없으면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들어오길래 이제 물어봤습니다. 2시간 30분은 너가 수업료를 내는 건데 뒤에 2시간 30분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 거니까 네가 결정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너 붙잡아야 될 만큼 너가 어리지 않다. 그래서 너가 결정해달라.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판단되면 집에 가서 차라리 과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하다고. 단지 하기 싫을 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 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구나. 집에 가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엄마하고 다투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낫구나. 하지만 또 이제 한켠으로는 또 자꾸 이제 PC방이 생각나고 편의점이 생각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습관이 제발 3년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3년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들이 스케줄 세팅하실 때는 반드시 수학날은 수학만,
영어 날은 영어만. 이렇게 세팅하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영어 보충 있어요. 안 돼. 수학날은 수학만. 이렇게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시 수업인데 7시 반에 수업 끝나니까 너 영어 보충 가면 되겠네. 이런 말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아이들 스스로도 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학습에 대한 관점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주변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이 끝나자마자 뭐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습실 입구에 이 감독하시는 여자 알바 스님들이 계세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표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뭐 배급표처럼 이렇게 나눠주면 그 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3 학생들은 진짜 줄을 쫙 이렇게 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아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중3 학생들은 딱 이렇게 바르게 서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배급표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놓고는 이렇게 화장실을 갑니다. 이렇게 착해요, 아이들이.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관점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상담을 해보면 저희 이제 매니저님들이 심층 상담하는 내용 문자가 이제 가는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심층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뭐 지금 자습하는 게 힘드니 뭐 힘든 건 맞다. 근데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년에 제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해야죠. 이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부해야지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다그쳐야만 했던 이런 과정들. 물론 지금도 집에 가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최소한 여기에서 공부할 때는 주변 친구들과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아 이게 내가 하긴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관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관하고 고등관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른처럼 대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아이처럼 대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뭐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다그치면서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냐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오면 1시간 반, 2시간 지나고 나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뻔하죠. 뭐 PC방 아니면 뭐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뭐 친구들하고 놀다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미안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도 않고 왜 이러지? 그리고 결정을 해다오. 너가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님 관여치 않을 거야. 너가 싫다면 엄마도 스님이 설득해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이런 패턴. 사실 이제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뭐 휴지를 빠뜨리지 말라는 뭐 이런 문구 있는 거기에다가 한 학생이 장문의 경문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수학의 아침 문제점 해가지고 1번 뭐뭐뭐뭐 2번 뭐뭐뭐뭐 3번 4번 해가지고 4가지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 편의 경문을 써놨더라고요. 이 학생들이다 보니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부드럽진 않겠죠. 뭐 병신, 뭐 미친, 뭐 비읍, 시읒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갔겠죠. 육두문자들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뭐 죽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수학의 아침이 학생들을 데리고 너무 긴 시간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긴 시간 학습을 하는 만큼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또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들을 좀 생각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7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등교 시간이 좀 늦춰지니까 하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식사를 못하고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사를 못하고 오는 학생들은 나가서 한 30분 정도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0분을 주는 이유는 2시간 반 수업 후에 2시간 반 숙제 사실 빠듯하거든요. 근데 이걸 40분, 50분, 1시간 나갔다 오면 실제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숙제 해봐야
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5시 오기 전에 최대한 식사를 좀 하고 오너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30분을 줬는데 이제 이거에 흥분을 한 거죠. 한참 자랄 나이인데 논리정연하게 써놨습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냐.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경문을 써놓고 뒤에는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학원이 어딨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번째 내용, 4번째 내용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매니저 선생님들하고 펴놓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해서 편지를 답변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리고 모든 화장실 문에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식사 시간 무조건 45분 주겠다. 다만 과제는 반드시 해왔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식사가 건강해지길 원한다. 하지만 학습 마무리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방학 때 많은 학습량, 수업 2개 듣는 게 정말 불편하다면 2개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은 하나는 인강이라든지 자기도 학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하나만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겠다. 이 내용도 아이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시간도 별로 없고 학교에서 보충을 미적분을 하면서 학원에서 또 미적분을 듣는 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적분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학원에서는 자습만 하고 선행 기백을 수업을 들어라. 하나만 수업을 듣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3 학생들은 말은 자기들이 제가 한번 스스로 해볼게요 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스스로 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건데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 의견이 자기들 의사가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좀 넉넉하게 좀 안아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본인이 좀 더디더라도 결정하게끔 만드는. 왜 이러냐면 정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요. 지금 이렇게 착했던 아이들이 급변합니다. 정말 지금 착한 거예요. 이 착한 아이들이 그 급변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100번을 생각해봐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대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결정감으로 학습하는 방법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어머님들도 앞으로 3년 동안 아이들하고 다투면서 속상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고 조금 여유 있게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학습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저희 학습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희 학습 매니저가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학습 매니저 선생님하고 일상적으로 문자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습 매니저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셔가지고 요즘 우리 아이가 과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야 너네 엄마가 문자 왔는데 너 과제 안 된다면서 이렇게 무식하게 나가지 않거든요. 또 요즘에 과제가 좀 잘 되고 있니? 왜 잘 되는데요? 책 한번 볼까?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지 유연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래서 지금 뭐 어머님들이 또 강하게 푸시한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나이는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아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는 먼저 첫 번째는 여름방학 때 이제 선행학습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학기 내신 대비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2학기 내신 대비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여름방학 때 내신 대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지금 딱 한 달 동안만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이것은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여름방학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좀 가자는 어머님과 저와의 전략적 판단에 의거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반기 내신 성적이라든지 내신 준비 과정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이 지금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3학년 1학기 때나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충실히 내신 중심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이 흐름들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수1을 4번은 보고 시험을 보게끔 하겠다는 작전입니다. 4번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방학 때까지 3번을 돌리게끔 계속 지금 복습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재의 수준은 RPM에서 센에서 일품이나 블랙라벨, 그리고 네 번째는 기출문제.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서 최소한 65점 이상. 너무 낮은가요? 65점 이상이면 낮은 점수는 아닌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텐데 어쨌든 3등급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분당 지역에서 내신 3등급이면 괜찮은 점수입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머님들이 내신 성적 결과를 보고는 같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해 놓으시고는 막상 점수 결과 나오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고등간에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시 선행 시간을 또 축소시킵니다. 내신 기간 막 또 느리게 돼요. 그러면 3학년 2학기 과정, 고등과정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3학년 2학기 과정 2주면 끝날 과정이라고 얘기하세요. 고등과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과정, 물론 모든 과정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고등과정에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서 개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비에서 기본 개념들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끝나는 내용을 갖다가 아이들이 2000문제나 내신 대비 해가지고 시간 낭비해야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수학의 아침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올해 6월 모평에서 126명이 1등급 나오고 전체 학생의 60%가 2등급 이내에 들었던 것은 이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서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말고사 때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단언컨대 저 내신 대비 1주 이상 못하게 할 겁니다. 1주만 진행하게 할 겁니다. 1주는 형식적으로 그래도 책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외에는 숙제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게 할 겁니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비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삼각함수가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적분2로 넘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뒤쪽 단원에서 그거 아이들한테 푸시해봐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 나올 때쯤 되면 어머님들의 신경이 딴 데 가 있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들이 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 잘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졸업 준비 시켜야죠. 게다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왔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늘리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에서 교실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2주, 3주 해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자신감 있게 이 수업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선행학습 때문에 2학기 내신 대비가 좀 부족한 점들은 감안하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습 흐름을 지금 여전히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성취도 평가,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많은 학습량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탈하는 학생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습이 너무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누가 지켜보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아이들이 마인드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학습 매니저 시스템을 이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즘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반 레벨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행학습 가던 걸 중단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잡아서 다시 출발하는 게 낫지.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담임 선생님도 체크를 하고 매니저님도 체크를 할 텐데 부모님들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
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 고등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지켜는 보고는 있는데 이것이 저희 또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저희 또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체크를 하냐면 일단은 아이가 과제를 완성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많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은 그 수업 내용이 대단히 어렵진 않다는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자습실 첨삭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다가 아이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학생 불러가지고 이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학습 매니저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선생님과의 접촉면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어머님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확실히 중등 과정이랑 고등 과정이랑 관이 틀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의 입장과 태도가 좀 많이 틀리죠. 고등관 선생님들은 일단 첫 번째는 수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등 수업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쉽게 해설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학생과의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학생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과의 소통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등간 스케줄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매니저가 상담을 드리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드리든지 그래서 미리 내용을 말씀을 주세요. 어떤 내용을 관련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 아니면 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등반 때는 중등부 선생님들이 막 여자 선생님들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대단히 깊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하실 때는 말씀을 언제든지 주셔가지고 상담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첨삭 선생님 부분은 제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첨삭 선생님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름방학 이후에 아이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개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선생님들도 이제 개학하다 보니까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시원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자습실의 의미를 첨삭 선생님의 질문을 첨삭받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요소로는 아이들이 학습 마무리를 하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질문이 잘 안 되니까 저 집에 가서 할게요. 저 이거 계속 막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첨삭 잘 안 돼? 그럼 집에 와서 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첨삭이 잘 안 되면 저희가 조금 바꿔가고 어떻게든 교체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첨삭 선생님들을 충원을 시킬 테니까요. 자습실에서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80%까지의 숙제를 하는 게 어디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20% 담임선생님한테 질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자습실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급히 저희가 첨삭 선생님들을 좀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할 지점 이후에 이제 10월 이후에 고민할 지점이 3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선택을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교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그랬죠. 왜 그렇다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2.5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유지했을 때 나머지 비교과 활동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성대 2, 3급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정시전형 입장에서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은 동국대학교라든지 아주대학 수준인데 얘가 성대를 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은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의 대학을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합격된 학생들을 대학에서 무시한다 그러죠. 흔히들 뭐 농담 삼아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윤충, 뭐 일배충 뭐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직윤충이라고 이렇게 뭐 농담 삼아 부르나 봐요. 뭐 수시충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과에 들어오면 정시로 붙은 학생들보다는 레벨이 한 레벨이나 두 레벨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근데 마땅히 쓸 수시 전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되게 되면 좀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신이 2등급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3년 동안. 그런데 분당지역 내신 2등급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분당지역 내신 2등급이 정말 어렵습니다. 분당지역 내신 2등급이면 올 1등급입니다. 혹은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분당지역 내신 등급보다 한 등급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등급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머님의 아이들이 당연히 내신 2등급을 전부 받았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모의고사 전체 1등급 받을까요? 내 과목?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 2등급 받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 3, 2, 3 정도에서 2.5등급 정도를 노리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2, 3, 2, 3 정도 되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학교들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낙생, 대진, 그 다음에 서현, 중앙, 그리고 영덕 같은 학교는 확실히 내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당고도 만만치는 않아요. 분당고, 태원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단 내신이 좀 쉬운 학교는 있긴 있죠. 운중고, 임해고, 볼마고, 송림고, 그 다음에 순회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회고는 요즘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어요. 교장선생님 변하셨죠. 바뀌셨죠. 한솔고도 조금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5개 학교는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다녔던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낙생고에서 내신 한 3.5등급 정도 받는데 운중고에서는 1.5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이 학교를 가면. 그래서 그만큼 성적을 좀 잘 봤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죠. 뭐냐면 친구들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학생들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진 않고 친구들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기보다는 자기 줄데 있게 공부는 하는데 선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성실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학교들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학교 난이도가 좀 쉬운 학교들. 또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주눅 들어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레벨이 좀 낮은 학교를 가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자꾸 안 나오면 그런 친구들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데 성적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또한 새로운 세계를 좀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변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반드시 대진낙생 중앙을 선호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죠. 왜? 낙생 대진이 예전처럼 선행학습이 빠른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학교를 가서 그 학교 시스템대로 놔둬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행 문제 이제 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생을 가나 운중을 가나 송림을 가나 어디나 어머님들이 선행학습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끝까지 고집스럽게 무조건 낙생 대진, 중앙, 서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가 어디서 주도권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학생들은 영덕여고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좋고요. 여학생들끼리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집중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확실히 낙생이나 대진 같은 데를 가면 아이들이 분위기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강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철역으로 많이 온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중학교 때 친했던 아이들하고 거리가 좀 멀어져요. 낙생고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가 딱 가로막기 때문에 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낙생고 학생들은 토요일 날도 학생들 부르죠. 방학 때도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불러요. 자습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생이나 대진 같은 경우에 분위기만큼은 좋은 게 분명한데
이 낙생 일지망이 되어야 말이지 뭐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낙생만을 고집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정중학교, 순회중학교에서 전교 5등 이렇게 하던 친구가 낙생 갔더니 60점 받고 70점 받고 이런다고.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낙생고가.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학습 흐름에 있어서 자기 주도권이 좀 약하다 판단되는 학생들은 낙생고를 보내는 게 맞겠죠. 대진고를 보내는 게 맞겠죠. 중앙고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그 분위기에 가야만 좀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또 하나는 분당 지역 내에서도 고교 등급제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진 낙생과 운중고는 달리 판단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구도 고교 등급제가 된다라고 확언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다들 되고 있을 거라고 이미 알고는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남외고라든지 외고 학생들한테 그 대학 입시 설명회 오면요. 적극적으로 4등급도 넣어라, 내신 5등급도 넣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암리에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낙생, 대진, 중앙, 서현 뭐 이런 학교들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도권을 못 잡을 바에야 다른 방법들을 구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대두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내용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성대 이상급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대 아래쪽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능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신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다른 잣대들보다는 학교에서 입맛에 맞는 학생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만 하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이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리고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 활동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봉사활동, 반장, 그리고 다양한 대외 활동들. 근데 다양한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막 KMO 그 다음에 탭스 이런 거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아이가 봉사활동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책 읽으면서 고민하는 것들. 자기가 왜 그 전공을 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할 수 있게끔 던져주고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학의 아침에서 어떤 식으로 좀 어머님들하고 같이 준비할 것인지 내용들을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11월 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10월 이후 학습 로드맵 간단히 보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반별로 학습 로드맵이 쭉 나와 있습니다.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 고등수학 1 응용하는 반인데 월수금 5시에 어재성 선생님 반, 서영규 선생님 반, 월수금 7시 반, 화목토 5시, 화목토 7시 반 있는데 이 반 학생들은 표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예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월 달에는 수1 응용 도형의 방정식을 끝내고요. 11월, 12월 2개월 코스로 수투 기본을 한 권 끝내게 됩니다. 2개월 만에 한 권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방학 1월, 2월 동안 수원은 심화로 가게 되고 특강으로 수투 응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1을 기본과 응용과 심화까지 3번 끝내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반복해서 4번 반복하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 아이들 그 선생님과 반 시간에 맞게끔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고등수학 2 기본반이다. 최민구 선생님 반이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 11월 선행특급열차 프로그램이라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11월, 12월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어 딱 2달만 쉬고 수학 선행이 좀 느리거나 영어가 좀 여유 있는 학생들이 수학에 몰입해보자.
수학에 몰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11월, 12월이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현재 월, 수, 금, 화, 목, 토 수업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고 반대 요일에 영어 수업이 있거나 국어 수업이 있거나 과학 수업이 있으면 2개월만 쉬고 수학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과정들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진도 기준으로 수일 기본과 수일 응용을 하는 학생은 선택 특강을 수2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2를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1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마다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판단하셔가지고 11월,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수학에 좀 더 몰입을 하고 겨울방학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특강을 선택하시면 겨울방학 패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과정씩 더 나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겨울방학 때 특강을 원래 수2 응용을 해야 됐던 학생들이 선행특급 열차 11월, 12월에 선행을 진행하게 되면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단계씩 점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2개월 만에 2개 과정을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는 이유는 매일 남아서 숙제를 하고 갈 거니까. 월, 화, 수, 목, 금 5시간씩. 2시간 반 수업, 2시간 반 숙제. 이 흐름들을 지킬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뒤에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11월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보시면서 특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월, 수, 금 5시에 수업이면 화, 목, 토에 희망하는 수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제가 이제 마이엔젤 및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학교 정보라든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실컷 얘기해놓고 집에 돌아가실 때 막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말씀 드렸더니 막막해 하시는데 그래서 수학의 아침이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 수학의 아침 입시 카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학의 아침 입시 카페에는 대입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입 전략들, 학생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학교별 합격 전략 뭐 등등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모의고사, 특목고 입시 전략,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여기에서 엄마는 대입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네요. 분기별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4주 코스로 입시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아마 지난번에 문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착순이라서 아마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글을 올리고 글을 올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등업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들이 많을 거고요. 가입하실 때 항상 가입 인사에다가 어머님들이 재원생임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야지 등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걸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입시 정보를 수학의 아침에서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학의 아침에 다니는 모든 재원생들이 진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이엔젤이라고 아이들의 그 입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입시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그인을 학생 이름을 치고 지금 저희 재원생 학생을 하나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의 목표 관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 내신 성적을 여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 및 수정해서 추가를 하면 국어 수학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영어를 해서 영어 과목 중에서도 영어 1 하고 단위수 적고 석차 등급 적고 하고 현재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가장 취약한 과목은 무엇이냐 취약 원인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무엇이냐 자기가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습 방법. 국어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학원까지는 다닐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걸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게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작 준비할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남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성적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여기 위에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나의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비교과 관리,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쓰기. 그러면 여기에 작성을 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해놨던 이 내용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입시 지원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다 보면 참고할 자료가 생긴다는 거죠. 자그마한 거라도. 봉사활동 갔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3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전체적으로 독서활동,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독서활동 쓰기에도 제목, 책 제목, 그리고 내용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누가 작성을 해야 될까요? 학부모님들이 하셔야죠. 네, 제가 보기엔 학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거 들어가라고 작성하라 그러면요.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냥 간단하게 뭐 내용을 적어줘 그럼 엄마가 작성해 줄게. 아니면 너가 작성할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목표관리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그러면 작성해서 나의 목표에 쓰고요. 교과 분석, 쓰고 비교과 분석 해가지고 쭉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컨설팅 요청을 클릭을 딱 하시면 저희 컨설턴트한테 내용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 컨설턴트가 그 내용들을 쭉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는 이 학생을 저 학교 무슨 전형이 적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대치동에 그 숨어있는 이 컨설턴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봤더니 이런 형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 수학이 아침 딱 2달 다녔는데 운 좋게 컨설팅을 하게 돼가지고 신뢰를 안 하셨어요. 컨설팅 받고 서울에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기는 돈을 30분 하는데 40만 원을 내는데 여기는 재원생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신청 상담 외에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원래 써야 될 학교가 중앙대학교 공대를 써야 되는데 고대 공대를 합격했어요. 지금 합격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 학부모님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TX 타고 올 테니까 컨설팅을 해달라. 그러니까 중대 갈 학생이 고대를 갔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단계, 2단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비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전략들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이것을 하나하나 축적시키면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이후에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반을 따로 수업처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 왜냐하면 이 활동이 어떤 근거로 남으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한테 봉사활동 어땠어? 하면 좋았어 해요. 봉사활동 어땠어? 좋았어. 이거밖에 없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럴 때 넌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넌 지난번에 가수가 된다더니 계속 가수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대화 속에서 이 학생이 생각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컨설턴트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3년 내내 컨설턴트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진행할 마이엔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 봉사활동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 건지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아이하고도
나중에 추후에 어떤 뭐 직업군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업군 얘기 나누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문이과 성향이 기계적으로 받은 성향인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이런 양식으로 해가지고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이과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엄마 난 이과 성향이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수학을 무서워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이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수학의 아침 장사를 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저번 달에 보니까 다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뉴스에 서강대학교 그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문과 학생들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700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공계 학생들 취업박람회 하는데 30명 모인 거예요. 왜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이공계 학생들은 웬만하면 취업이 다 된 겁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려드는 겁니다. 흔히들 대학가에서 저희는 이제 저기 첨삭생들이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과 학생들은 아주대까지 대기업을 가는데 문과 학생들은 성대 이상은 되어야지 대기업을 간다.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과를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억지로 가게는 못 만들죠. 그래서 저는 내년 1학기 수학 성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 학습 흐름을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받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번 학기는 중등반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에는 시험이 일찍 끝나는 학교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주를 그냥 놀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2주 끝나고 나니까 몇 페이지를 학원에서 안 푼 거예요. 어떤 날은 뭐 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몇 마디 하다가 선생님 피자 사줘서 피자 먹고 왔대요. 아. 그렇게 몇 번 하고 나서 네. 제가 그 다음에 3번, 4번 가니까 억지로 보냈더니 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보냈냐고. 수업을 안 보냈냐고. 근데 여기 고등반이 처음 시험 끝나고 처음인데 네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저희는 오늘 끝났어요. 아. 그리고 당장 목요일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 이것도 2주로 아. 돌아가는 건지. 이게 이제 마인드 차이인데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중등과는 선생님들이 이제 직원들이고 고등과는 이제 직원들이 아니고 다들 개인 사업자십니다. 개인 사업자시다 보니까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자기 역량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먼저 끝난 학생과 그 다음에 늦게 끝난 학생들이 양쪽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다른 스케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양립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수업을 어떻게든 끌고 가시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쉬어버리면 학생도 시간을 낭비해서 손해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2주 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환불 안 해줘요. 수업은 안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고등과는 그냥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과는 그렇게 되면 환불을 해드립니다. 고등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요. 중등과는 아마 제가 보기엔 일요일 날 일요 특강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횟수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고등과는 그렇지는 않고요. 고등과는 2주 이상 수업을 중단할 때는 2주 동안은 수업료를 저희가 다음 달로 2월을 해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2주 동안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진행은 하진 않으세요. 어떻게든 수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시간을 바꿔서 아이하고 스케줄을 따로 잡든지 아니면 그 수업 시간 내에 양립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든지 어떻게든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말씀을 좀 주세요. 제가 뭐 꼭 아이 이름을 거명하고 얘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체크를 해서 점검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주 한 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또 질문 주십시오. 네. 저희 여자인데요.
지금 한 선생님께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네. 내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을 네. 선택한다는 게 지금 한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니까 얘 나름대로도 어떤 선택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방학 때 특강을 의도적으로 다른 선생님 쪽으로 수업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B라는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최고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고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강 때 의도적으로 좀 유명하다는 스님 쪽이나 혹은 뭐 좀 괜찮다는 스님 쪽으로 수업을 듣게 하는 겁니다. 보통 특강 때, 방학 때는 2개 강좌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돼요. 어떤 스님이 어떻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매니저 스님들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 그런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 속도는 어떤지, 스님하고 잘 맞는지, 불편한 점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아이의 뭐 이모처럼, 아이의 뭐 언니처럼 이렇게 같이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 상담 과정에서 아이가 몇 가지 던지는 말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깊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반이동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2개 강좌를 듣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학습 매니저 선생님께서 점검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실 거고 방학 때는 의도적으로 양쪽으로 수업을 듣게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3번째는 매니저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보냐면 그 강의평가서 있죠. 강의평가서에서 자기 선생님의 점수를 평점을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점수는 전체 200명 학생들의 평점이에요. 근데 A라는 학생이 점수를 보니까 이 학생은 2점인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2점이면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뭐 혹시 뭐 3점이나 4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 상담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매니저 선생님한테 말씀을 주시면 심층 상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보통 학교마다 성향이 있다고 하던데 네. 뭐 서연이나 영덕은 문과 쪽을 민다고 네. 대진이나 낙생은 뭐 이과 쪽을 민다고 이과 애들은 이과 쪽을 미는 학교를 가는 게 맞나요? 이제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확실한 것은 대진이나 낙생,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서 중앙고와 정리를 좀 하자면 분당 지역에서 중앙고와 낙생고가 이과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대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부류가 이제 이과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류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거기를 민다고라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패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보평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과학중증 학교들이 이제 좀 들어가겠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서 문과를 민다라기보다는 뭐 분당고 입장에서도 이과를 밀고는 싶을 텐데 모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문과 학생들이 많고 서연도 좀 그럴 거고요. 영덕도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과 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낙생, 그 다음에 중앙, 뭐 대진, 뭐 이런 학교들, 과학중점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학교들이 이과 성향이 강한 만큼 어머님들이 준비를 많이 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앙이나 낙생을 가서 많은 표본에서 등급을 받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학교지만 인원수가 좀 작은 데서 가는 게 좋을 것인지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딱 봐서 우리 아이가 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표본이 많은 학교에 가서 가는 건 좋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낙생대진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너무 잘해요. 낙생대진은. 그래서 준비가 정말 많이 되었다 판단된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성실하고 꼼꼼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표본이 좀 적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덜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인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간 학생들은 뒤에서 계속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치는 거죠.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영덕이라든지 뭐 서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교 등급제가 있다는데 만약 이과를 원하는데 뭐 서연이나 뭐 이런 영덕 같은 경우는 그쪽을 많이 치중을 하다 보면 그 등급제에 걸리지는 않아요. 뭐 여기 이과를 다닌다고 해서 뭐. 등급제를 아주 세밀하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목고는 뚜렷하게 구별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도 좀 명문고등학교, 아닌 고등학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연이나 영덕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쪽에 낙생 대진 쪽으로 이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좀 아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문과 이과별로 대학 진학률이 좀 좋은 학교 어떻게 나눠요? 이제 학교 쪽에서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언론상에서 접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일단은 뭐 이런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로 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낙생, 뭐 중앙, 뭐 서현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직윤을 몇 명한테 이렇게 제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 서울대는 결정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2등급 이내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좀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우수한지를 봐야지 우리 아이가 정말 우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극상위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극상위권 입장에서는 중앙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죠. 낙생고등학교 제일 좋은 학교죠. 왜냐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끔 문제를 출제해 버리니까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무난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2등급 이내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분당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영덕여고가 1등이에요. 영덕여고 그리고 낙생고, 서현고 뭐 이런 학교들이 상위권 그룹에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극상위권은 대단히 날카로운데 넓게 층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교 시험 때문에 지치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는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 통계 자료는 매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학습시키다 보면 무난하게 아이들이 학습적 열의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낙생, 대진, 영덕, 서현 뭐 요런 정도 선, 중앙은 이제 이렇게 확실히 뚜렷하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안 하는 애들은 완전히 안 해버리고 시험이 어려우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뭐 이런 거. 네. 보평은 어떤가요? 보평은 좀 이제 자꾸 변화하는 과정이라서 근데 그 재작년부터 보평에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생이 이제 안 되면서 일지망에서 이제 안 되면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아이들이 흩어지면서 보평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학생들 재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흐름들을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쪽 지역 학생들이라면 보평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도 이제 그런 흐름 한번 타다 보니까 상위권 그룹들은 수학 쪽에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예. 이제 태원 같은 학교가 좀 어중간한 학교죠. 분당고 같은 학교가 어중간한 학교죠. 분당고가 인기는 되게 많은 학교입니다. 분당고는 대부분 마감이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태원고도 그렇지만 분당고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조금 자율스럽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뭐 아무래도 분당고 바로 옆에 이제 순회역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전철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서영고는 다른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사명감이 좀 있으세요. 그 공립고등학교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그래서 어떤 데서 확인할 수 있냐면 2학년쯤 되면 어려워져요. 1학년 때는 쉽게 내다가. 그게 이제 그 공교육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 1학년 때는 좀 자신감 갖게 만들어 주시고 2학년 때는 이과 쪽은 확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아이들 실력을 끌어당기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유명하세요. 네. 어디 갔다? 대학교 같다. 대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아이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율학습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안 하는 학교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서양어를 번화가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좀 자유롭다는 게 자기에게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거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정보를 듣기로는 너무 대학교 앞에 고등학교 맞습니다. 서연고가 낙생, 대진, 중앙, 서연 이렇게 친다면 서연이 제일 자유로워요. 그런 있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소서 그러니까 그 생기부 같은 데 보면 선생님들이 정성을 들이면 생기부 길게 나가거든요. 한 25장까지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가 보면 영덕이나 서연 쪽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영덕은 확실히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애정이란 사제지간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또 선생님들도 또 그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좀 가고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것 같고 만약에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다 그러면 낙생, 대진, 중앙을 가야죠. 지칠까봐 겁나고요. 사실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학습 습관이 안 잡힌 학생들은 사실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 수시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시준비 체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정시준비 체계를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반복할 것인지 진도를 그렇다는 것은 얼마만큼 진도를 빨리 끝낼 것인지 뭐 이런 흐름들을 구상을 따로 가주셔야죠.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근데 이제 태원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대학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선호하는 고등학교고 분당고도 이쪽 지역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낙생 얘기하고 서연 얘기하다가 결국 이 동네 어머님들 다 분당고 보내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태원고등학교도 상위권 그룹은 뭐 강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분당 지역 어느 학교든지 간에 아이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낙생 대진은 그나마 귀찮게 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이들을 딱 장악하지는 않아요. 낙생 대진도 빠져나오는 애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 수업 듣는데 야, 너 낙생인데 어떻게 나왔어? 우리 생분 나가래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안 된다고. 어머님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애를 붙잡아 둘 거면 성적을 책임지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에서도 못 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 학생의 학생이 원하는 거를 얼마만큼 들어줘야 되나요? 자기가 고집이 있고 정말 여기 가겠다 하면 내가 번호가 가서 성격적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매니저 선생님하고 상담 스케줄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옛날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어느 고등학교 가야지 그러면 좀 싫어도 그냥 갔는데 지금은 그게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기 시작했다는 등 뭐 학교가 나오고 안 맞다는 등 이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알았으니까 알겠고 하고 뒤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따로 상담 스케줄 잡아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아이가 아직 객관적인 시간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희가 직업군이 좀 바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다 이렇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못 두겠는. 먼저 일어나실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직업군. 네네. 그래서 저는 직업군이 애매할 때는 무조건 이과다. 그러면 무조건 이과를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공식으로 가는 게 제일 심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직업군이 애매하다는 것은 아이가 지금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문과보다는 이과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문과, 이과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냐면 대부분 못했거든요. 사실 어머님들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가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과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 성적에 절대적인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이과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수순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떡하죠? 이제 여자애는 이과 쪽으로 많이 지금 거의 해도 되는. 그러면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1학년 1학기 시험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다시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까지 그때는 결정한 거 아니니까. 네. 네. 저희 학교에서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제 한 4시 뭐 35분 이렇게 하니까 네. 학교 끝나고 이제 그 저녁이나 이렇게 뭘 먹을 시간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네. 대충 먹고 이제 학원을 가면 중간에 이제 그 자습할 때쯤 되면 애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 매일매일 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먹는 거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만약에 도시락을 싸줘서 음.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네. 그것도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혹시 도시락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선호하는 아이들 네네. 하면서 혹시 학원 측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전체 문자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희망하시는 어머님들에 한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좀 할 수 있게. 네, 여름방 됐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막 배고프니까 네, 그렇죠. 그때 집중이 안 된다고 네. 밖에 나가서 편의점이나 시내에서 먹으면 대충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12지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쓸 때 그래도 애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저는 첫째가 보통 이제 일지망 쓰실 때 반드시 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경쟁률이 대단히 치열한 만약에 분당고나 낙생고라 판단된다면 좀 조심스럽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면 반드시 가야 되니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일지망 무조건 써야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망을 이제 선호하는 학교인데 마감이 안 되는 학교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학교들. 예를 들면 인기가 별로 많지 않은 학교들. 뭐 인기가 많은 학교들은 분당이라든지 낙생이라든지 대진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선호하는 학교긴 하거든요. 근데 영덕은 마감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2순위에서는 써주셔야 희망하는 대학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아니, 희망하는 고등학교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네. 1순위를 먼저 내면 1순위에서 무조건 그 희망하는 학생이 병원대로 다 1차에서 다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프로만 뽑고 몇 프로는 2차에서 뽑고 이런 게 아닌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이 과도하면 거기에서 이제 빼내야 되겠죠. 안 되는 애들이 빼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합되고 나머지 2지망 학교에서는 1지망에서 마감이 안 된 학교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지망까지 가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몇 네. 퍼센트는 뭐 1지망에서 하고 몇 퍼센트는 2지망에서 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군회랑 부영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남 전체 학군회에서 5학교를 써서 50%를 뽑아요. 50%를 뽑으니까 총 인원의 50%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낙생을 썼다면 낙생이 400명을 뽑는다, 200명을 뽑는다면 1지망에서 50% 200 뽑아야 돼요. 근데 인원 뽑는데 넘치잖아요. 그럼 걔네는 2지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지망 그 학교에서도 이제 1지망에서 만약에 이제 2지망을 돌마를 썼다. 근데 돌마가 200명인데 얘네가 이제 뽑는 학생 200명인데 1지망 200명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만큼 이제 뽑고. 네, 그렇게 되죠. 네, 설명이 아마 가을에 할 겁니다. 네. 네. 아이가 동물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수의사 동물을 좋아하자는 이유는 선생님 말씀대로 아직 직업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의대를 가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을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딱히 뭐 성적이나 진도는 뭐 빠르고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3년 내에 얘가 대학을 보는데 서울대 수의학과를 가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거국대 수의학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충남대, 영남대, 네네. 이제 전라도권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주대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만일에 얘가 뭐 충남대 수의학과를 간 성적이 되면
그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나는 과연 얘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대학 색깔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뭐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수영학과를 가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를 본다 그러면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그 영역의 접촉면들을 더 넓혀줘가지고 그것의 처음과 끝을 다 보게끔 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보게 하고 게다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쪽 영역의 접촉면을 더 넓혀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라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봉사활동이나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그쪽으로 더 밀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대, 뭐 제주대를 뭐 생각지 마시고 저는 아이가 자기의 성취감을 통해서 어떤 대학을 간다는 것은 누구도 겪지 못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만약에 자기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재수 삼수를 해서 다른 대학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은 자신감 있게 밀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물론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뭐 아는 분한테 같은 뭐 알바를 조금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왕동물병원을 키웠다가 다시 분양을 해서 지금은 작은 동물병원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걔를 제가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게 그걸 좋아하면 그런 기록이라든가 비닐을 그런 거를 모아서 기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역사가 되고 그렇죠. 가 될 텐데 그냥 밥 주고 만지고 놀고 그것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은 그 입시라는 게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사진만 찍어놔서 나중에 하면 돼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블로그라도 쓰라고 그러고 딴짓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렇게 얘가 무슨 뭐 영재관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써본 게 없어서 아주 그런 유치찬란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간단한 기록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뭐 학교 수학 성적이나 네. 지금 그리고 학원에서 그 간간히 점수 해가지고 오잖아요. 네. 오자면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학 점수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한가요? 아니면 그걸 더 업할 수 있는가요? 중학교 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성적이 대략 이런. 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이런데 네. 고등학교 가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학교 때 수학은 열심히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좀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통제하는 집안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통제하지 못하는 집안은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와요. 통제하는 집안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되면 모두 다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중학교 때 기초가 좀 약한데도 이렇게 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동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결심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뷰와 반복과 되돌아감을 진행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이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학교 선택과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2등급까지는 무조건 돼요. 특히 문과 2등급까지는 다 됩니다. 안 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문과 2등급까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올해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국 문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0.8이라고. 100점 만점에 30.8이 평균 점수예요. 50점 넘으니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제서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2월까지 기초 잡으면서 다시 마음은 급하지만 선행보다는 1학년 1학기 중심으로 학교 난이도 좀 낮은 학교 준비해서 1학기 때 자신감 잡고 2학기 때 다른 아이들 풀어지기 시작할 때 본인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인데요. 네. 저희 지금 이과를 하면은 수학은 여기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애가 공부를 이제 여기 들어온 지도 지금 2개월 안 되고 네네. 사실 수학의 앞에 과정은 거의 뭐 자기가 구멍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시험 치니까 또 성적은 또 나와서 반을 갔어요. 네네. 갔는데 어쨌든 수학은 이렇게 가지만 과학은 진짜 학교 성적도 보면 별 괜찮은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은지. 과학은 11월 달에 저희가 세팅을 할 거고요. 과학은 화학 1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하세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높은 반 중심으로 있어가지고 대중적인 시작반을 11월부터 시작하는데 화학 1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융합과학이에요. 융합과학은 그냥 1학년 때 전체적으로 물, 화, 생지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능 결과 한 축, 내신 성적 한 축인데 융합과학은 겨울방학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미리 선행을 땡겨서 할 거라 그러면 물, 화, 생, 지 중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대중적인 과목이 화학이에요. 왜냐하면 화학은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논술 문제가 출제될 때 생물 문제는 전부 화학적인 요소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화학원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이랑 화학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화학 1부터 출발을 하다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겨울방학 때 융합과학을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